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일제 민방위법인데요. 24년도 3반기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방위도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24년도 3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원래 그 민방위랑 예비군법이 양이 제일 적지만 제일 어렵게 나오고 또 양이 적다 보니까 뭐 부속법령의 부속법령 아니면 별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어렵게 내곤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낮춰서 문제를 냈던 거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죠. 민방위법 첫 번째 문제인데요. 중앙민방위협의에 대해서 문제를 나왔죠. 주어가 되는 거죠. 민방위의 주어에 해당되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했을 때 누구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영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자수되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재난법은 기구들이 많이 있죠. 거기와 마찬가지로 민방위도 민방위협의회가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여기도 외국 부분이 많고 출제될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역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디에 본다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른 거 고르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민방위협의회 먼저 밑줄 치시고 옳지 않은 거 X 치시고,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풀면서 이제 확실한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우리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비상계획관 시험 맨 끝에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돼 있어요. 가장 틀린 거, 가장 옳은 것 중에 고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출제된 문제 중에 잘못된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 법령을 따지고 들어가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틀린 내용이 있더라도 항상 문제 보면 여기 비상대비 기본법의 상, 여기 상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뭐 시행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률과 법령상,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의미가 좀 다르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시험 보는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요. 이제 쭉 풀어볼게요. 1번, 민방위에 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맞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예, 맞죠?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둔다, 누가 뭐 총괄기관이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재난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거와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거 관련해서 해남부에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누가요? 대통령이 하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어느 기관이 한다. 그리고 재난법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중앙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민방위는 다른 거와 다르게 총괄기관이 유일하게 국무총리가 총괄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총괄기관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방위법 하면 민방위는 국무총리가 다 하는 거지 총괄기관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협의회 중앙협의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여긴 독특하게 위원장이 있고요.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게 위원장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될 거고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으니 행안부 장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위원은 우리가 당연직 부가 있잖아요. 부. 근데 우리가 19개 부인데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빠진 18개 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재난법으로 차이 있는 게 우리가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민방위에서의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부로 올라가서 당연히 들어왔는데, 재난법 같은 이 중앙위원회에는 아직까지 또 국가보훈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도 없었고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제가 신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검토 중이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왜 기존에도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 벌써 꽤 지났는데도 안 바꾸는 거 보면, 국가보훈부가 중앙위원회, 재난 관련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 말이 안 돼 있거든요. 국가보훈부도 관리하고 있는 많은 시설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국경인원 해소가 있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국이라는 게 이제 국가보훈처였는데, 여기 국정원으로 국정원을 그냥 국으로 해서 그냥 국경인원 해소하면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국경인원 해소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국가정보원, 인원, 해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여기 중앙민방위협의회에 굳이 있을 이유도 없죠. 이거 실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중앙민방위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간사 한 명이 있고 서기 2명을 두죠. 이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부총리로 있잖아요. 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정책국장님, 우리 비상계획관이 되시면서 우리로 봐서는 제일 비상대비관에서 최고 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행안부 예하의 재난관리본부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총괄 업무를 하는데, 비상대비 정책국 예하에 민방위과가 있어요. 민방위 심의관도 있고 민방위 심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간사를 맡는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간혹 이거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떤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재난관리본부장, 본부장. 재난법 보면 그렇게 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비상대비정책국 예하에 민방위과가 있다. 민방위 심의관이 따로 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사는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씩 두고 부위원장 행안부장이 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내용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든 교재 내용인데요. 보시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가 있죠. 민방위협의회는.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안부장관. 그리고 24명의 위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8개 부장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19개 부장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유는 헌법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납법에서 시험 문제가 이 순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 교, 과, 외, 통, 법, 국, 행 다음에 여기 국가본처가 들어요. 문, 농, 산, 부, 문상부, 국회중, 환고여, 아닌가요? 국회중. 환고여, 국회중. 예. 기교과의 통법국회, 문문산부, 환고여, 국회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재난법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국, 영, 인, 원, 해, 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국가보훈처가 위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위원회, 재난법의 중앙위원회는 국가본부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잘 기억을 해서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8개부, 19개부, 이제 19개부가 됐고, 최근에 이제 좀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우주항공청이 5월달에 생겼죠, 사천에. 그래서 비상계획관을 지금 현재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교부의 제1공포청이 작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 간부가 원래 문화재청이었다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다 명칭을 바꾸면서 법도 다 바뀌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법률에 문화재라고 써있던 건 다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재난법이 많이 바뀌었죠. 재난법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방관리청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다 왔다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상황을 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민방위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당연히 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하겠어요? 부위원장 두는 이유가 원래 대신하기 위해서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붙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을 하게 돼 있어요. 회의 소집은 언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요. 우리 재난법 보면 위원회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돼 있는데 민방위법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합니다. 뭐 누구 요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일반적인 회의 절차죠 이거.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의 개의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간사 1명과 서기 2명 두는데 간사는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당연히 행안부를 보좌를 하니까 관장한다니까 행안부 소속에서 위원장이 누구요? 국무총리가 지정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실게요.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겠죠? 예,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제 저희 교재 내용 정리한 건데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고요.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직무대행하고요. 18개 부장관의 국경인원 해소, 그리고 자문도, 인원도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수당도 주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관사는 비상대비 정책국장이고 발언 가능하다. 서기 2명은 행안부 소속인데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각 기능들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수조위 연기로 정해졌는데 수습할 때 수, 조, 위, 연기, 연혈 있죠, 조정, 연령, 연기, 수조위, 연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얘만 조정이고 나머지는 다 심의죠. 네, 얘만 조정이고 나머지 심의. 그래서 요 내용과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는 기본계획 여기 기본계획을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 안을 심사합니다. 안을 심사하고요. 여기 집행계획 안을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심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앙협의회 사무 중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중에 일부는 위임이 가능하니까 여기 내용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나 심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민방위 조직 대상, 연령, 연장 심의를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위임하면. 예.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분과위원회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각각의 기능, 분과위원장이 누구냐. 행안부 장관이 두 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분과위원장. 얘는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또 각각 기능별로 토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부위원장이지만 들어간다. 어디 한다? 기획위원회와 재난대책위원회에 이제 들어간다. 재난대책 자체가 원래 행안부 소속이니까 재난이. 민방위 기획도 기획설고 이런 것도 누가 하겠어요? 행안부 비상대비 정책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구호대책위원회, 농림축산부는 농업재난대책,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대책. 다 재난대책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붙은 재난대책이다.
예,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이 분과위원회도 연구위원을 줄 수 있는데 약관명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력 통사, 학식 있고 경험 있고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도 연구비랑 여비를 지급 가능하다. 해서 요 차이를 보시고 그리고 이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또 실무회의를 분과위원장과 3급 공무원, 그다음 고위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2회차 간략하게 내용을 봤고요. 예, 예, 여러분들 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15번 문제죠. 이번 24년도 상반기에 그 중앙민방위 협의회 문제도 나오고 14번에 분과위원회도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중앙민방위에 관련해서 두 개 문제 나온 적이 처음인데요.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좀 많이 나온 경향이 좀 있죠. 예, 좀 독특한 경우고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그럼 실수해서 여기 XX 해놓고 나중에 동그라미 한 거 동그라미 고르는 경우가 생기죠. 저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거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최소한으로 실수 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중앙민방위협의회가 분과위원회로서 민방위기획위원을 둔 경우에 그 분과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된다. 여러분 이게 기획이라고 해서 이제 기획실험부 장관이 아니고요. 우리 민방위 총괄하는 부서가 국무총리고 그거를 행안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 장관이다, 행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기 딱 좋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제 바꿔놨죠. 뭐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이게 훅 지나가 버리면 이게 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죠. 그래서 기억이 일단은 아니다. 아닌 거를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틀렸고요. 니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및 관계부처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죠. 협의회 밑에 이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협의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실무회의를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앙협의회는 구성요원, 뭐,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관사든 서기든 이런 것들이 나왔죠, 구성원들이. 근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만 있고, 위원이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회의는 위원이 명시가 돼 있죠. 실무회의의 구성이 위원하고 분과위원회를 살짝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저 같으면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 없죠. 일단,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명시가 안 돼 있다. 실무회의에 위원이 돼 있다. 이렇게 잘 보시고요. 실무회의는 여러분들 이제 3급이죠. 3급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들이 되죠. 분과위원장 포함하고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3번도 틀린 거고, 기억, 니은, 니을.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일 거고요. 니은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문제 풀 때는 이제 니을 바로 가야 되겠죠.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민방위원 합경 통사의 약관명을 연구위원 위촉할 수 있죠.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이거 맞는 표현이죠. 맞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겠어요? 예, 1번이 되겠죠. 좀 더 세밀하게 좀 디귿을 더 볼게요.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와 인정 경우에는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 우리 중앙협의회 심의하는 내용들과 조정되는 게 수조위 연기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 전부 말고 이 중에 일부는 분과위원회에다 위임을 할 수가 있죠. 일부만. 전부 하면 안 되고 일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중앙협의회에서 하는 내용 중에 어떤 일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수조위 연기고 분과위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되려보면 심사를 2개 하죠. 기본 계획 안과 그다음에 집행계획 안을 심사를 합니다. 안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하는 내용이 있고 심의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가능하죠. 그리고 또 위임받은 것 중에도 심의할 수 있겠죠. 이게 안에 대한 심사, 집행계획에 안에 대한 심사다. 심사의 의미는 통과시키는 의미죠.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여기를 거쳐서 하는 개념이고 심의는 열심히 토의해서 문제점 있는 거 보완하고 그래서 작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물론 심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돼요. 이제 이거 지난번 14번 문제가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중앙협의회는 수조위 연기, 수조위 연기. 그래서 여기도 심의하는 다 심인데 중앙관서장관의 업무 조정을 하는 부분만 예, 조정이다. 업무 조정하는 거고 나머지 심의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심의하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기본계획안과 민방위 계획안을 심사해요. 소관 분과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 있어요?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겠죠. 1, 2번 다 마찬가지겠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민방위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장이죠. 행장. 그래서 우리 계획을 공부하신 분을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뭐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기본계획안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내용이 이제 또 집행계획안도 작성을 해서 집행계획을 제출한다.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다. 그 내용이 여기에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행장이 심사하는 그 내용을 이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중에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럼 분과위원회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 4가지가 있어요. 5가지죠. 세부적으로는. 기획위원회, 아까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재난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안위장. 그래서 명칭을 잘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호 부분이 있죠. 재난구호대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난대책위원회.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대책위원회. 다 재난대책위원회인데 거기에 특성에 맞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건, 농림, 원안위만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이제 문제를 꼬아서 다른 걸 또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농원 잘 기억하시라. 보농원 잘 기억하시라. 여기 있는 위원이,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명시가 안 돼 있죠. 명시가 안 돼 있는 반면에 실무회의는 분과위원장과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고위직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위원이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연구위원이 학경포사 약관명을 줄 수 있고 연구비랑 여비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회의에 연구위원이 있는 게 아니죠. 분과위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꼬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무회의는 학경포사 약관명을 연구위원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실무회의 인원들을 여기에 분과위원회 인원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방위 기획위원회는 이제 뒤에 내용까지 다 종합을 하면 국가가 동원 시 보상금 지급할 때 심의하는 것을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한다. 유일하게 이제 국가가 이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 국가가 동원하는 경우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안 심사, 집행계획안 심사를 이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한번 지난번 14번 문제가 이제 중앙위원회 문제다 보니까 중앙협의회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조에는 우리 순수 협조하는 거랑 동원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세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관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중국 헌법에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중앙관서장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 표현 맞는 표현이에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시험 보다 보면. 두 번째, 소속 중앙관서회장의 요청에 따른 행안부 장관이 민방 사태 동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긴박한 사태가 그 관할 지역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요 표현이 되게 그냥 슉 넘어가면 이제 틀린 거죠. 그 관할 지역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민방위 동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공처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동원의 예죠. 정상동원 같은 경우는 중앙관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건데 그걸 기다리실 만한 시간이 없고 긴박할 때는 관할 지역 내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긴급동원을 할 수 있는 게 우산국과 연대급 이상 지휘관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산국에 이제 해당되는 게 지방국, 여기죠. 지방국토청장. 그래서 요거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뭐다? 관할구역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요 표현이 틀린 거죠. 요것도 그냥 쑥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업무를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 된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하고 소속 지방행정기관장하고는 쌍방 가능하죠. 쌍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방상림청장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쌍방이니까 가능하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협조 요청, 순수 협조 요청 내용입니다. 여기는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거와 일방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 나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부, 중앙정부고 여기는 지방정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좀 꼬아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은 일방으로 협조 요청할 수 있는데 어디로 나와 있냐면 관계 중앙관서회장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단체 등에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일방으로. 그러면 시도지사랑 시군구청장은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하겠죠. 그냥 하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거 협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죠. 그럼 이쪽 실질적으로는 협조 요청하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민방위법상 시험 볼 때는 이 내용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관서장에게는 협조하는 게 있는데 이 중앙관서장의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게는 이게 없죠.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단체장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지방행정기관에게 협조는 쌍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쌍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요즘에 문제가 그렇게 꼬아져서 되니까요. 그리고 동원 요청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 이게 여기 협조 요청에 이제 나와 있는 동원 요청하고 구조에 그리고 26조에 나오는 동원 명령 그 다음에 033조에는 수습 참여, 응급조치 권한, 수습 복구 권한을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요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원 요청하는 것은 정산동원은 누가요? 중앙안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긴급동원을 하죠. 누가? 우상국 지방행정기관장하고 연대급 이상 군부대장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때 어떨 때인가? 정상동원 기다릴 시간도 없고 급박한 사태가 관할 지역에 발생해야 된다. 관할 지역에.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관할 구역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왔죠.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정상동원은 언제 하느냐? 중앙관세장이 고유기능하고 그 수습 민방위 사태 수습을 못할 때 도와달라는 거죠. 행안부장한테. 또 응급조치할 때 필요할 때는 어떨 때라도 응급조치할 때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도 지금 관할로 직속으로 데리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 행안부 장관에게 정상동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요청하는 거 동원 명령은 누가 내리냐? 행안부 장관이 내리겠죠. 정상동원은. 그리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긴급동원을 아까 요청을 했으니까 여기도 동원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는 뭐 요청하는 것도 없었고 막 그랬는데 읍면동장도 동원 명령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응급조치 시에는 할 수 있다. 동원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장을 할 수 있는데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 그 위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실제 응급조치 권한은 없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응급조치 때는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읍면동장이 실제 응급조치 권한은 없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 참여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뭐가 없어요. 수습 관련해서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거죠. 요 밑에서. 그래서 여기는 없다는 거, 이게 나중에 헷갈리세요. 저도 시험 볼 때 이게 헷갈렸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수습 참여에 할 수 있다. 수습 참여에 권장하는 걸 할 수 있다. 읍면동장도 가능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언제? 민방 사태가 광역화되고 장기화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냥 동원하면 되는데 또 수습 참여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 법책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읍면동장도 수습 참여를 권장할 수 있구나.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은 없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조치 권한 아까처럼 읍면동장 빼고는 나머지 다 권한이 있다. 수습복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읍면동장은 수습복 권한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행안부 장관은 중앙관세장에게 요청 가능하죠. 일방으로 가능하고요. 공공단체 등에도 할 수 있죠. 소속 관세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긴급동원할 경우에는 시간이 여유가 없고 긴박해야 되고 관할 구역에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에게 쌍방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산림청장도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에게 쌍방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1번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 보상금은 시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우리 아마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교육훈련은 모두 시군구에서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 이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부상보상금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 신체가 다쳤을 때 얘기죠. 재해나 휴업보상금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죠. 언제죠? 동원을 행장이 정상동원을 했을 경우겠죠. 그 경우에 중앙민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급한다. 행안부 장관이 지급한 것도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요거 민방위 기획위원회죠. 행안부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살짝 바꿔놨죠. 민방위 기획위원회인데 중앙민방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민방위 대원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행정개통을 하죠.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읍면동을 거쳐가죠. 여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그 표현 자체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어요. 지자체장까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시군구 그냥 바로 한지 시도면 시군구를 거쳐서 가는 건지 이런 표현이 안 나왔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표현대로 지자체장 읍면동장을 거쳐서 지자체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시군구로 이렇게 바로 가고 시도로 바로 간다고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행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딱 지자체장까지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읍면동 시군구청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이었으면 교육훈련 한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될 거고 동원이 됐으면 동원 한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제출하지 않는구나 신청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자체장까지만 있다. 그리고 읍면동장을 거쳐서 일단은 간다. 내가 시도에 있는 직장민방위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읍면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거쳐서 가는 절차를 한다.
실제 절차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민방위 되거나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1급 장애를 받은 사람하고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1급하고 사망보상금하고 같죠? 네, 사망보상금하고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신체 훈련이나 동원이 돼서 다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보상금에는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그 다음에 재산상 손괴에 따른 보상 개념이 있는 휴업보상금, 이걸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치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치료비 부담은 누가 하고 치료비는 보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상금은 신체에 따른 보상금,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거는 누가 부담하는지, 그건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 보조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꼭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이나 사망될 경우죠. 그래서 장애보상금을 받다가 사망보상금도 받을 수 있죠. 예, 사망을 하면요. 그러면 그 받은 만큼 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사망보상금은 얼만큼 주느냐? 고용노동부가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산업체의 월평균 임금액이에요. 사망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6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해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 해 거가 나올 수가 없죠. 다 1년치가 다 종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망 전년도 거로 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5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36이 돼서 얼마가 될까요? 예. 1억 8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면? 예. 그렇죠? 하나, 둘. 예, 그런 거 같네요.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망보상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장애보상금은 등급의 이 사망보상금에서 몇 분의 몇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 봤듯이 1급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장애보상금은 6급까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민방위 별표에 보면 1급은 어떻고 2급은 어떻고 신체 부위별 쭉 나와 있죠. 최근에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사항이 나와서 어떤 다친 케이스가 나와서 그게 몇 급인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6등급의 마지막이니까 얘는 반이구나. 그러면 12분의 6이고 1등급은 12분의 12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숫자가 안 맞게 돼 있어. 11, 10, 9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는 8이 없죠. 8이 없어요. 그리고 7이 있다. 8이 없다. 8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라고 해서 8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8 다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 사항을 주어지게 된다면 이게 상황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초기인이 전년도께 나와야겠죠. 그리고 36배 내가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급은 실제적으로 몇 급이다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 있는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보상금을 받다가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보상금을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받은 지급 장애보상금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장애보상금 받을 때는 당연히 요 사망 전년도를 기준해서 몇 프로, 12분의 10, 10분의 9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이 사람이 다쳐서 장애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전년도 거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가 장애보상금 받았다가 계속 있다가 2016년에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망한 기준 전년도의 기준을 하겠죠. 전년도 2015년도의 기준을 하게 되면 이 사망했을 때 전년도 기준이 2015년도고 장애보상금 받은 거는 2014년도에 받았다면 2013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걸 기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오늘 법령상으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휴업보상금은 이 다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재산상의 손실 개념이에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아까 장애보상금 받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 휴업보상금은 상관없다.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비 더하기 농가가계비에 나누기 2 하는 것은 이게 평균이죠. 예,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의 평균의 60% 그리고 1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1화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료로 내가 치료로 다른 이유 말고 생업을 종사하지 못한 일수인데 최대 2년
그러니까 1할이었으니까 730일이 되겠죠. 750일을 하루 내가 생업에 종사 못했더라도 730일까지만 이 최대 2년까지만 안 받는다, 못 받은 거에 의해서 휴업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상황형에 750일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730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요 수치가 없어요. 실제는 이 실제 없는데 이거 아직도 안 바꿔놨어요. 다른 거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예비군법 뭐 하고 통일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태다. 그럼 이 상태로 우린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을 다쳐가지고 받는 보상금,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하겠죠? 우린 동원하고 교육훈련이 중요해진다고 했으니까 동원되는 경우와 교육훈련 나눠야 되겠죠? 동원은 우리가 정상동원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긴급동원일 때는 시도지사, 시공구청장, 그리고 응급조치 시에는 읍면동장이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교육훈련은 여러 군데서 하실 수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시군구에서 하죠. 시군구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특이한 케이스 뭐 시도에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이게 전체 훈련이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는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자 들어간 거는 모두 시군구가 부담해주는구나. 이 보상금을 부담해주는구나. 그리고 동원 함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군구, 시도, 행안부는 국가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읍면동은 누가 해준다? 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시군구에서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각 동원이나 교육훈련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시군구청장에게 부담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냥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요. 각 민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시군구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금이 얼마다 당당당히 해서 알려주겠죠. 동원은 국가 같은 경우는 받으려고 한 사람이 시군구청장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행안부 장관한테 다르다 이렇게 거치는 거고요. 여기 읍면동장은 없어요. 읍면동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부상자 치료한 거 치료 신청서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시도지사한테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전에 시군구청장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한테 받는 사람은 민방위기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죠. 네. 민방위기획위원회입니다. 당연히 행장위 위원장이고요. 중앙 민방위협의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당연히 시도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러면 이런 돈을 그냥 시군구, 시도,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시군구가 부담할 경우에 시군구가 부담할 경우에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뭐 시군구에 보조해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받는 거 말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료 신청서, 전자문서 포함해서 읍면동장을 거쳐서 지자체장에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장을 거쳐요. 이게 중요하죠. 아까는 여기 보상금 받을 때는 시군구청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읍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상금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다치고 나서 한참 뒤에. 그래서 시군구장에 한 반면에 치료는 긴급하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읍면동 말단에서 그냥 접수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대장은 지자체 소재 의료시설 중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읍면동장 거쳐서 지자체장한테 가니까 여기가 시군구가 되든 시도가 되든 이렇게 되겠죠. 단 의료시설의 위치나 기술, 능력이 치료에 부적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다른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나 군 의료시설의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하는 겁니다. 해당. 절차는 이렇고 치료비 부담은 이 여기랑 준용을 하는 겁니다. 이 준용한다는 의미는 시군구가 책임졌으면 시군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가 훈련을 해다가 다쳤으면 시도가 하는 거고 국가였으면 국가가 하는 거다. 그걸 준용을 하고요. 똑같이. 보조는 아까는 보상금 지급할 때는 요 시도에서 시군구에게 보조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였는데 추가적으로 치료비는 국가가 시군구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사실 치료가 1번이고 보상금 지급하는 게 2번이고 세 번째가 사실은 국가 유공자 되는 게 세 번째겠죠. 그래서 민방위법에 우리 민방위 사태라는 것은 전시도 있고 평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상공경, 전시권, 정벌공경의 유족 있겠죠. 이에 반해서 비례법은 전시를 위해서 평시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상공경과 순진공경의 유족만 있었잖아요. 여기는 전시권도 있다. 전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것도 국가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 관련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사망하는 경우와 부상당한 경우 있겠죠. 그럼 사망당할 때는 전투에 준한 임무 한 거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거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하고요. 부상도 마찬가지 전투에 준한 거 이렇게 똑같이 직접 관련된 건 국가유공자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 중에 전투나 전투에 준한 것은 정월군경의 유족이겠죠. 당연히 유족이겠죠. 사망이니까.
그리고 국가 수호미 안전보장, 국내 생명 재산 보호하는 거에 직접 관련된 거는 순직 공경의 유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산 공경, 공상 공경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보훈 대상자가 되고요. 재해, 사망, 군경의 유족이라고 명칭을 하고 여기 부상당한 사람도 보훈 대상자가 되고 재해, 부상, 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법일 때는 여러분들 이게 전시 대비 평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순직 군경의 유족하고 공상 군경에 요거만 해당이 되겠죠. 전시권은 안 되겠죠. 전몰 공경, 전상 공경 이런 건 안 되겠죠. 이에 반해서 민방위법은 전시권도 가능하니까 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전몰 공경 유족, 전상 공경이 추가돼요. 왜? 전평시 적용하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예비군법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거에 플러스해서 뭐도 있느냐? 재해 사망 공경도 있다. 재해도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부상한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보면요. 교육훈련일 때는 치료에 대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모두 시군구가 해준다. 그리고 재해보상금, 이거 다쳐서 받는 보상금은 국가가 할 경우에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가가 지급을 하죠. 그리고 다쳐서 치료 신청서를 할 경우는 읍면면장으로 또 시작을 해서 지자체장으로 간다. 행정태 가는 거 아니에요. 다쳤을 때 장애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에서부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12분의 12부터 12분의 6까지 줄어드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였는데요. 민방위법도 5번째 문제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딱 좋게 구성이 됐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쭉 보시면 뭐 연결성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많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억,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거 아니고 5년마다 하죠. 5년이라서 일단 기억 있는 게 다 맞아야 된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3번, 4번 중에 답이 되는 거니까 여기 문제 풀 때 디귿, 니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고 니은이 맞느냐 틀리냐만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니은,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계획의 중점 구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가 되게 좀 난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민방위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지침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 포함 요소들이 나와 있죠. 민방위에서는. 이에 반해서 비대법에서는 어디가 나와 있죠? 기본 계획 지침과 집행계획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걸 기억하실 텐데 지금 기본 계획 지침하고 기본 계획에 있는 게 섞여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살펴보시면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목표 이건 좋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환목대사. 그래서 목표가 들어가는데 이 계획의 중점과 구성 등의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이잖아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집어넣는다? 좀 이상하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계획 지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섞어놔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구별을 안 했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휙 이거 맞고 해서 4번을 구하는 경우가 생겼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저는 제 교재에다가 여기 나올 것 같아서 표시도 해놓긴 했었는데 그게 실제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디귿 한번 볼게요. 다 맞는 건데 디귿님은 관계중앙관세장은 국무총리가 작성한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서 소관 민방위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국무총리는 관계중앙관세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해서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내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이게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풀 절차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우리 기본계획 지침하고 기본계획의 포함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민방위법하고 비대법이 상이하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계획 지침에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들어가 있죠. 이에 반해서 비대법은 기본 지침하고 계획이라는 용어가 빠져있죠. 여기는 기본 지침하고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에 포함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헷갈리세요. 비대법에는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방위는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또 민방위는 얘는 기본계획이 5년 주기인데 여기는 이쪽에 기본계획이 1년 주기잖아요. 1년 주기. 요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들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뭐가 들어간다? 환목, 대사가 들어가고 여기는 수립 방향, 수립 지침.
계획의 중점 구성 등의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이죠. 그리고 기본 계획 세부 과제는 수립 지침, 수립 방향과 수립 지침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랑 기본 계획의 목표랑 섞어서 내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민방에 대한 관련된 거, 사태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민방위법은 기본 계획 지침과 기본 계획 안, 기본 계획까지 구체적인 언급인 기본 계획 지침은 없지만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죠. 여기도. 그리고 기본 계획 안은 비대법하고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 안으로 해서 거긴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돼 있고 여기 중앙간서장이죠. 거기도 이제 그 민방위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구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요 내용이 사실은 빠져 있죠. 요게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기본 계획 안을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분과위원회에 나온 내용 중을 유추해서 심사를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안에 대한 심사 부분이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성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확정하는 절차를 기본계획을 한다.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면 집행계획도 얘도 분과위원회에서 집행계획 안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에 확정을 한다. 그래서 중앙간서장이 뭘 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이렇게 구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수정 절차도 딱 한 가지.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 기본계획 안을 작성한 중앙간서장이 수정할 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하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주관장이 기본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당연히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에게 다시 제출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딱 요 민방위법에서는 수정 절차가 딱 하나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집행계획을 보시면 이게 시도와 지정행정기관장한테 가죠. 그래서 지정행정 비대법 같은 경우는 이 집행계획 작성하고 이 집행계획에 기집 시행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이 요 지정행정기관장들이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행정기관장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심 있게 살펴보시고 분류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거기 이게 지정행정기관이냐 아니냐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모아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 시도계획이 시행계획이 되고요. 실시계획이 시군구계획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집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리고 특성들을 한번 보시면 다 여기는 심의기관들이 여기 시도나 시군군이 있기 때문에 심의기관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비대법은 이 심의기관이 따로 없죠. 시도와 시군국에. 그래서 바로 승인받고 끝나는 절차가 되죠. 확정하는 절차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비대법 앞에 거를 설명했던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대법은 기집 시실이 1년 주기인 반면에 민방위법은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계획의 1년 주기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계획은 여기는 5년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시도지사와 같이. 이에 반해서 얘네들은 지정행정기관장들은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해요. 그래서 비대법은 기집 시일인데 민방위법은 기집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세부 집행계획 세집, 시도, 시군구가 이렇게 되는데 요 시행계획, 비대법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에 시도지사 등이 작성하죠. 그 등에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세부 집행계획에 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사실 요 시행계획이 요쪽하고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정행정기관장만 작성한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 시군구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반면에 여기는 협의체가 있다 보니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서 행정에게 보고하는 라인이 돼 있어요. 행정에게 보고하는 라인이 있다. 그 다음에 비대법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요. 집행계획을 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민방위법은 통보하는 절차가 없다. 타 집행계획을. 그리고 기지시실 수정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기본계획에 관련된 수정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죠. 민방위법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지침과 집행계획의 포함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기본지침과 기본계획 지침이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포함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돌아가서 보면 이 기본계획 목표와 얘 수립방향은 얘는 기본계획 지침의 포함사항이다. 5년이다. 그리고 맞는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었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 민방위법과 비대법 계획 세우는 거 절차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민방위 업무 계획이죠. 예, 여태까지 그 계획 파트가 민방위에서 계획 파트가 이렇게 두 문제 나오고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렇게 독특하게 두 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었는데 두 문제 나왔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숫자의 총합, 가로놓기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트렌드가 좀 되고 있죠. 이게 옛날에 변호사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비상대비 우리 비상계획관 시험 볼 때는 옛날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문제의 유형이 돌고 돌아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중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민방위는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집행계획, 그 다음에 세부집행계획, 세집,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5년 주기로 하고 여기는 9월, 얘는 10월, 얘는 12월,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사항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게 여러분 어려웠겠죠. 그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시도죠. 여기 시도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시도는 뭐예요? 11월 12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11월 10일을 잘 외우려면 빼빼로데이가 11월 10일이잖아. 이게 제가 결혼 기념일인데 잊어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전날이다. 예, 이 전날이다. 빼빼로데이 전날이구나. 시도는 빼빼로데이 전날이구나. 이미지로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11월 11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외우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 시군구는 12월이잖아요. 12월. 수산업협동 수협이죠. 수협회장은 언제까지 세부집행계획을 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죠. 수협이 이게 지정행정기관인지 아닌지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세부집행계획이니까 이거는 10월이다. 그 다음에 중앙관세회장은 매년 집행계획을 언제까지? 9월까지. 사실 이 앞에 내용이 무슨 예가 어떤 게 나오도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다 더하면 끝에 거 9, 2, 1, 2. 그래서 52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11, 10, 12, 10, 9. 그러면 10에 2, 4, 52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를 또 이렇게 내다 보니까 또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죠. 11월 10일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민방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집행계획부터 요 뒷계획까지가 매년 작성하는 거고 여기 기본계획 지침이나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하죠. 물론 이제 기본계획 지침은 매년 한다는 건 없지만 여기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지침 5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세부 집행계획은 10월 말, 시도계획이 요거 9월 말하고 12월 말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세부 집행계획이나 시도계획이나 이게 우리 비대법에서는 이 시도지사 시행계획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시행계획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민방위법에서 이렇게 두 개 나뉘니까 얘는 한 달 만에 작성하고 여기는 한 달 10일 만에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달 한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날짜 11월 1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정행정기관장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 건 상관없는데 지정행정기관장은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곳이다. 그리고 앞에 이제 긴급동원할 때 시도나 시군구가 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방행정기관이 누구냐, 그게 우상국이었죠. 요 세 군데 우상국. 그게 긴급동원을 시군구나 시도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정행정기관장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자원관리주관기관, 우리 비대법을 생각하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방행정기관도 있고요. 지방행정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들도 있고요. 대부분 다 공기업들이죠. 여기 지정행정기관 보면 대부분이 공기업이고 일부는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한번 볼게요. 구분해보자면 우리 여기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표현된데 여기는 우상국하고 우상국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해, 항, 환이 있어요. 지방, 해양수산청장, 지방, 항공청장, 지방, 환경청장, 그리고 유역환경청장이 독특하죠. 예, 우리 4대강 위주로 유역환경청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지방행정기관은 우상국과 해안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이하의 교육감, 시도교육감이죠. 시도교육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적시차사 총재 및 지사장. 요거는 어디에? 보건복지부 이하에 있죠. 보건복지부 이하에 있는 거고. 그다음 방송국과 소속 지방방송국장. KBS와 춘천 MBC, 대전 MBC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KB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통신위원회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 행안부 장관이 예방대비대응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지정행정기관장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방송통신이겠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5개 묶어놓은 거는 농림, 축산, 식품부입니다. 그래서 국립검역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검역 관련된 거, 그리고 농협수협회장,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게 AT라고 이제 약자가 돼 있죠.
이 농업이고요. 예, 트레이딩 하는 거죠. 유통. 예, 다 영농축산부 소속이고요. 여기는 이제 산자부가 되겠죠. 산자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하청의 댐 등의 설치자. 여기 설치자예요. 설치자.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뒤에 가보면 이제 그 민방위 경보를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방위 경보는 즉각적으로 재난 경보를 할 때는 댐 등의 설치자와 관리자가 다 되지만 이건 지정행정기관장은 계획 세우고 이런 천천히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자가 된다.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거 왜 제외한다는 표현했어요? 앞에 여기 한국전력공사가 있으니까 예, 그 내용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법령 체계상 이렇게 제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이제 예비군법 볼 때도 직장 예비군이 이제 통합 편성할 때 같은 시, 군일 땐 광역시를 제외한다. 근데 앞에 시에 뭐 광역시, 뭐 특자시, 특별시 뭐를 제외하고 뭐 이게 뭐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도 제외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광역시를 제외한다. 근데 광역시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토부죠.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국토부, 국토교통부죠. 그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지정행정기관장을 아셔야 된다. 문제가 어떤 게 한번 나왔었냐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이거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정행정기관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유사하게 아닌 것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룹별로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요. 여기 숫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집행계획, 새집, 시도, 시군구는 시군구가 있다. 그러면 얘는 9, 10, 11월 10일, 12월 말이다. 얘는 시도는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전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방위법 교육훈련 부분이죠. 예, 교육훈련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하나씩 다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교육훈련 관련해서 이제 민방위법 같은 경우는 맨유, 제가 면제, 유예, 맨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원하고 교육훈련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죠. 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동원의 면제는 없고 여기 나머지는 다 있는 거고요. 예비군법 같은 경우는 뽀얀 연기에서 보류, 연기 이렇게 해서 동원하고 훈련 여기 다 있죠. 그래서 민방위법은 이 동원 면제가 없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훈련 면제와 유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훈련 유예 문제 관련 나오면 일단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집, 삼재, 특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유는 신관제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장이 하고 제만 직권이 있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친상으로 인해서 교육훈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방위의 요원이죠. 요원은 소집일 24시간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유예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일단 민방위 우리가 교육훈련 이거 같은 유예 사유죠. 이건 교육훈련 유예 사유가 되죠. 여기 교육훈련 유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관제부의 관원 상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원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신청을 하죠. 그리고 일반 대원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원들은 1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되고 요원들은 2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요원 교육들은 이제 위탁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정지 교육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2일 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이 아니라 2일 전이다. 여러분들 그 48시간하고 2일 전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초임 이산이기 때문에 만약 훈련을 이날을 하게 되면 온전하게 하루 이틀 전 하면 요기 전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고 48시간 전이면 시간이니까 요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에서부터 초임 이사님을 전입하면 시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48시간 시간 단위와 일 단위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48시간 전이고 당연히 유언교육이니까 그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유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실시하려고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 직접 교부한 경우에요. 그러면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장 민방위대의 직장회장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 이거 교육훈련 통지서 같은 경우는 세성장수, 뭐 세성고수, 뭐 예비군법 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직장회장이 이를 지쳐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 같네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 참가하지 아니하면 행안부장의 자가 고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48시간이죠. 48시간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는 4대 법령 다 마찬가지, 3개 법령 마찬가지 7일 전에 주는 게 기본이죠. 기본이고 특이한 사항이 이제 뭐 48시간 전, 뭐 다양한 경우가 있죠. 예의사항은. 그다음 민방위대원이 10일 50시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민방위대의 교육은
10일 곱하기 5시간 하루 이렇게 계산하면 50시간 번이다.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고, 예비군 같은 경우는 20일에 하루 8시간 계산해서 16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죠. 예, 좋아요. 여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외국에 여행 중인 직장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면, 면제제가 면요 여기죠. 교육훈련 면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집산제 특유니까 3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거죠. 여행 중인 거, 뭐 체류하거나. 소속 민방위 대원에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받아야 하며, 예, 읍면동장하고 전혀 상관없죠. 예. 우리는 그 지휘감독을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받아요? 시군구청에 통제를 받잖아요. 읍면동장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이 안 맞는다. 당해 직장 민방위대원에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읍면동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시군구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교육훈련 면제 같은 경우는 뭐만 있다고 했어요? 면제는 재난에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직권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답은 2번이 맞네요. 그럼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육훈련 시간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몇 시간 할 수 있느냐? 비대법은 7일을 할 수 있죠. 7일 이내까지 할 수 있죠. 7일까지. 근데 이제 그 예외사항이 시험 제품 생산 훈련이나 도상 훈련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8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민방위법은 아까처럼 10일 5시간씩 해서 50시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고, 단 예외사항이 민방위 대원 요원은 연장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고요. 예비군은 20일 곱하기 8시간에서 160시간 범위 하되,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30일, 180일, 장기 30일 이내, 예, 장기는 30일에서 180일 이내, 요 예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은, 면제는 교육훈련밖에 없어요. 동원 면제가 없죠. 집삼제 특유, 신간제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여기서 아까 제가 이렇게 제특이에요. 제특이 행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제특이 행장이 지정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특이 행장이 지정하는 거고, 그 중에 재난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제는 이런데 유예는 어떻게 돼 있냐? 유예는 동원의 유예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 근데 교육훈련 동원 유예는 본인 신청과 본인 신청하는 거랑 플러스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유예는 직권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유예일 경우에는 절차가 나와 있죠. 요원은 2일 전에, 대원은 1시간 전에 직장 민방위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표로 하면 민방위법에서는 훈련은 면제가 있고요. 동원은 면제가 없다. 그리고 유예 같은 경우는 신청의 절차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는 직권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앞에 훈련의 유예는 동원 유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동원 유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원 능력권자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이나 신청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성이죠. 세성. 본인하고 세성이 소속 민방위대에게 승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유예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잖아요. 다음에 받겠습니다니까 그냥 소속 민방위대까지만 신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에 반해서 면제는 올해 훈련 아예 다 안 받겠습니다. 올해 훈련 다 안 받겠습니다 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서 훈련을 하는 시군구 읍면동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받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대도 되고 요원도 해당되고요. 민방위 지원대도 있죠. 기술 지원대 또 해당이 되겠죠. 읍면동은 지역 통립 민방위대가 해당이 되겠죠. 그 절차 아시겠죠? 훈련 자체를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직장 민방위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법하고도 예비군법은 세 선고가 다 있다. 여기에. 그리고 훈련 면제 받을 때는 이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어요. 이에 반해 유예는 당장 훈련 받아야 되는데 내가 뒤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본인 플러스 세성이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비군법은 그거와 상관없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연기도 세성 고까지 다 정해져 있다. 대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속 예비군 중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에서 지금 답은 2번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1번은 요원은 2일 전에, 그리고 보충교육은 48시간 전에, 그리고 교육훈련 면제, 직장 민방위대는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굴 거쳐서?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면동장이 틀렸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동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예, 옳은 거 하는 거에 X 3개가 있겠죠. 예, 3개가 어떤 게 틀리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되겠죠. 1번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되어야 하는데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방위 사태가 장기화되어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 읍면동장은 동원되지 아니하는 민방위대에게 참여를 명할 수 있다? 마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거죠. 동원처럼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여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딱 봐서는 참여라는 얘기가 딱 기억에 남으니까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3번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령한 경우에는 동원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문제가 좀 조잡하죠. 예, 읍면동장이 동원을 명했으면 동원명령권자는 읍면동장인데 뭐 그걸 동원명령권자라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간 읍면동장 하면 원래는 이게 응급조치 시에만 하잖아요. 명령을.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읍면동장이 할 때는 바로 위에 시군구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게 시도지사도 바로 간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전시사변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의 정당한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죠. 예,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구다. 요게 틀렸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전시가 아니면 평시는 얼마예요? 평시에 동원 명령 하나면 20만 원이죠. 과태료. 너무 약하죠. 평시에도. 예. 하여튼 민방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덜 중요한 거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만 원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섭섭하니까 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원 내용이죠. 동원은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있을까?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행안부 장관은 정상동원이죠. 그리고 여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긴급동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내리는 절차 앞에서 우리 배웠듯이 예, 중앙관세회장이 예,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 우산국하고 뭐 연대급 이상 뭐 지휘관이 이상인 뭐 군부대에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긴급 명령을 요청을 할 수 있죠. 긴급 동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동원은 명령을 발령하는 건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독특한 게 동원을 명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동원을 명령을 발령을 했으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죠. 왜? 정상 동원이 아니고 긴급 동원이잖아요. 원래는 행안부 장관이 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내렸다. 그러면 얘네들은 C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예, 행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예, 원래 절차에 아닌 거였잖아요.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A, B가 왜 C에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시에는 읍면동장도 동원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명령은 가능해요. 근데 응급조치 시에 동원 명령은 가능하지만 응급조치 명령권자는 아니에요. 응급조치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읍면동장은 시군구청장이 응급조치 권한이 있지 읍면동장은 없어요. 그 위로 있는 겁니다. 그 동원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동원명령자가 누구예요? 읍면동장이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읍면동장은 응급조치 시에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게 정상적인 문맥의 흐름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로 하면 되게 이상하다. 예, 그래서 시장군수청장에게 한다. 그래서 동원명령이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이 미응시하면 전시사변 비상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구고 평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원의 절차에 관련해서 동원 명령을 내린 사람, 아까 읍면동장으로부터 행안부 장관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동원 명령을 내린 사람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엔드잖아, 엔드. 2번에 2번을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방송이나 일간신문, 시군구, 읍면동의 게시판, 정보통신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장에게는 그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라고 동원 명령을 내려주는 거고요. 나머지 2번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둘 다 1번하고 2번을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고는 2번 공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국가안전보장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제가 얘기하신 거. 그 다음에 이 민방위 대장은 1번으로 받았잖아요. 1번 사항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항에 적합한 방법으로 어떤 거든 선택해서 대원들에게 전파를 하라는 거죠. 전파해서 소속 대원이 정해진 시간에 동원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소리죠. 소리. 구두. 비상연락의 구두. 확성기. 방송 공고. 이것도 다 소리죠.
서면이 있어요. 서면. 그 다음에 정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용한 어떤 거에도 좋으니까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서면에 의해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서면이든 타종이든 사이렌이든 경종이든 신호기든 비상영람을 해서 구두를 전달하든 확산기를 통해서 방송 공고를 하든 서면을 위해서 개별 통제하든 정부 통신망을 위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대원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문제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은 광역화되고 사태가 수습하기 장기화돼서 수습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 동원해서 이제 처리하다가 이런 광역화되고 장기화되면 동원되지 않은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도 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행장은 없다. 행장은 동원 명령을 내리지만 행장은 수습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 권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른 내용하고 연계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 임무부여는 수습 현장에서 구두로 하게 돼 있고요. 읍면동장이 통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 권장하는 거 관련해서 쭉 앞에부터 뒤에까지 나와 있어요. 권장 주체는 당연히 시도지사, 시군구청, 읍면동장이라고 했고 행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시기는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돼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죠. 결국은 수습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임무부여는 수습 현장에서 구두로 하는 게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이요. 독특하죠. 네, 통상 서면이 원칙인데 여기는 구두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도 실비를 지급을 하는데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부여 받아 수행한 경우에요. 읍면동장에게 임무를 안 받으면 말짱 도루먹이죠. 여기 증명을 보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부여 받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읍면동장. 우리가 통립민방위대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휘통제하는 읍면동에서 훈련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휘통제도 하잖아요. 여기를 지휘통제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임무부여하는 게 타당하겠죠. 시군구청장이 임무부여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써있다는 거죠. 이때는 급식 또는 식비, 숙박료, 교통비를 지급 가능하다. 네, 일반 대원들하고 똑같이 가능하다. 동원된 대원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비군법과 민방위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명확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십니다. 명령불복종 아까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민방위법 같은 경우는 동원됐을 때 전시에 명령불복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고 평시는 20만 과태료예요. 훈련은 전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료예요. 훈련 때는 명령불복종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약하게 해놨죠. 물론 벌금 구료이기 때문에 벌칙이긴 하지만 좀 약하게 있어요. 평시에는 이거 더 약하게 10만 원의 과태료이다. 그래서 훈련 가가지고 우리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명령불복종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좀 약하죠. 이에 반해서 예비군은 동원일 때 되게 강하게 돼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예요. 되게 강하죠. 예, 우리 전쟁 준비하는데 동원 국직업할 때 이제 동원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강하고요. 전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강합니다. 훈련도 마찬가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는 훈련 때는 뭐 따로 없다 보니까 훈련이나 평시나 뭐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안 나와 있으니까 전시 내용이. 그럼 이렇게 그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동원 훈련 때 불응해서 미참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민방위법은 동원 시에 평시에 똑같이 20만 원, 여기랑 똑같이 돼 있어요. 명령 불복종한 거랑 동일하게 돼 있고요. 훈련은 미참석한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하는 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우리 여기 봤잖아요. 여기에 훈련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시에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가 명령 불복종한 게 있는데 요거에 준용해서 실제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평시에 훈련 참석 안 하면. 그리고 전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요거를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법령상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예비군법은 되게 세게 돼 있으면 동원에 아예 안 온 거는 되게 세게 된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전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당연히 명령 불복종한 거는 일단 온 거긴 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오지 않은 거는 더 세게 돼 있다 이거보다. 훈련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이거랑 똑같게 돼 있죠. 이거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에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얘는 뭐가 틀렸느냐? 참여를 권장하는 거다. 얘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 불복종한 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전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급조치와 그 절차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네, 응급조치입니다. 민방위법에. 여기는 응급조치라는 것이 네 가지, 큰 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가지 별로 어떻게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알려주는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지금 첫 번째 문제, 주민의 피난, 인마, 통행, 철도, 궤도 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에 등하 관제, 제한, 금지, 명령한
요게 1호 사항이죠. 1호 사항. 지금 일반의 문제가 1호 사항이에요. 이거는 민방위법은 4가지의 민방위 사태 시에 뭐 응급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뭐 평시에는 재난사태 발령 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시, 그다음에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경우, 그다음에 전시, 사변, 비상시에 이 4가지 사태의 경우에 민방위대를 동원을 할 수 있고 소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다수 인원들이 민방위 대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40세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여기에 주민들 같은 거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 한두 명이어야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보상을 안 해준다. 보상을 안 해준다. 그리고 이거를 전파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특정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한 번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하겠죠. 그런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조치권자는 그 조치로 하여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기록 뭐 부분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요거는 보상을 할 경우죠, 보상을. 보상을 안 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민방위 이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이나 물건이나 사업자의 소유자, 사업자 등의 시설 등의 개선, 이전, 분산, 소개, 전환 명령. 이거 어떻게 해요? 개소 2분전이죠. 개소 2분전. 네. 개소 2분전입니다. 네. 할 때는 조치권자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정관에게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응급조치가 끝난 후에 발급할 수 있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2호 사항이에요. 2호. 예, 2호 사항이고 뭐 금지하는 건 뭐 이거 3호 사항인데 이게 거의 세트로 되죠. 네, 세트 2호 3호 내용이 세트가 돼서 얘는 응급조치 명령서를 줍니다. 명령서를 줘서 이걸 바탕으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응급조치 명령서를 줘서 이렇게 합니다. 3번. 답은 2번인데요. 3번.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에 뭐 금지 제한하고 필요한 계속 재개 명령할 때도 응급조치 명령서를 주죠. 이렇게 누구를 참관시키고 이거는 4호의 사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공작물, 시설물, 물품의 일시 사용, 뭐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응급조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거나 주민 2명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4번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도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해주는데 전파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주민 2명이 참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4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한 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1호 사항이 요거였잖아요. 1호 사항에도 이제 3가지가 나눠지고요. 아까 개수 2분전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개시 명령, 재개 뭐 이런 명령 이게 2, 3호가 한 세트로 보시고 같은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응급조치를 할 때 알려주는 방법은 1호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공고, 2호, 3호는 특정 사람의 뭐 어떤 뭐 사업장이나 뭐 물건이나 이루기 때문에 응급조치 명령서, 4호는 하는데 물품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보상은 해주는데 소정관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법이나 주민 2명 이상이 참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비군법에는 긴급조치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민방위법하고 응급조치 시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 요 1호 사항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공고, 보상 안 한다. 2호 3호는 응급조치 명령서를 주고 뭐 다만 시간이 없을 때는 나중에라도 응급조치 명령서를 줘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4호 사항도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는 소정관에게 직접 주거나 주민 2명이 참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대 임무에 관한 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인데 또 은근히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 2년에 한 번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민방위대 임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시와 비상시, 뭐 비상시라고 하죠, 우리 전시. 요 두 가지 차이는 끝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살펴보면 이게 평시 대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비상시에 실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특히나 이제 자체 시설 보호는 비상시도 하고 평시도 하는데 이게 뭘까? 그 부분만 잘 식별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한번 볼게요. 우리 보기를 보면 기억디귿. 그러면 여기 우리가 또 이게 살펴보면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3개, 니은이 2개, 디귿이 3개, 리을이 2개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문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발생하거나. 그래서 민방위 사태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 시 어떻게 하는가? 민방위 사태는 평시 내용 중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죠. 평시에 3가지가 경우가 있고 전시가 있죠. 이 3가지는 여러분들 재난사태, 통합방위 사태,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 3가지의 특별적인 사항이 있고요. 전시는 뭐 전시사변, 비상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교통통제, 등화간제 이 표현을 보면 이게 평상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 시에 해야 될까요?
딱 보면 실제 상황 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어 자체가 교통통제를 실제 상황에 하고 등하원제 실제 상황 때 하죠. 그리고 대피소의 설치 이건 뭔 거 같아요? 예, 이건 평시에 설치를 해놔야지 대피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이거 방해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시가 아니라 비상시라는 게 딱 느껴지죠. 단어 자체들이. 그래서 민방위 사태시다. 그 다음에 자체시설 보호가 여러분들이 제일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죠. 요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체시설 보호 민방위 사태 시 하는 거구나. 맞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자체시설 보호하죠. 근데 여기서의 자체시설 보호는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예, 기억, 디귿이다.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실제 내용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됐습니다. 평상시와 우리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을 때 두 가지가 나뉘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웬만한 것들 이제 보시면 평상시는 단어 끝에를 잘 보세요. 신고망의 관리 운영, 경보망의 관리, 확립, 대피소, 대피지역, 통제소, 공동 지하 양소시설의 설치하고 관리, 운영, 확립. 그 다음에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 장비의 비축, 이거 평시에 해야 되죠, 비축은. 그 다음에 등하, 음향, 관제의 훈련 평상시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번이 자체시설 보호가 민방위 사태 시가 아니라 평상시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만 잘 헷갈리지 않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소방, 화생방, 오염 방지의 설치,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딱 보면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 설치, 관리, 확립, 훈련. 그 다음에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자체시설의 보호. 민방위 사태 시는 이 경보망을 관리하고 경보체계 확립한 거에 대해서 실제 경보하고 요 대피가 여기 있죠. 대피소. 요거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요. 주민통제, 소산. 예, 이건 그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통제도 하는 거죠. 예, 등하관제는 등하 음향 관제의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등하관제 실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 활동도 소방 및 소방 장비의 설치 관리했기 때문에 소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명구조 의료 활동 실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섞이겠지만 물자 비축한 거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발탄 등의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실제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경고를 언제 하겠어요? 민방위 사태 시 하는 거죠. 평상시 불발탄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민방위대가 관리하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예, 복구 있죠, 여기. 실제 이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과 승전의식이 고치기 위한 주민지도. 이거 실제 상황 발생해야지 하는 거지. 이게 평상시 하면, 욕먹죠. 그리고 군사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의 노력 지원. 예,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 밖에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활동 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체시설의 보호는 평상시에 있다. 그리고 끝 단어를 잘 봐라. 끝 단어가 평상시 준비할 것인지,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지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걸 잘 구별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대의 지휘, 감독, 검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걸 찾는 건데 니을,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비읍 약간 규칙성이 잘 없죠.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풀어보면 이제 좀 나눠지겠죠.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민방위대는 상급 민방위대장이 지휘 감독한다. 일부는 맞기도 하고 아닌기도 한데 다 맞진 않죠. 예, 상급 민방위대장이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민방위대장 관련해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 예를 들면 통립민방위대는 읍면동장이 하고, 그 다음에 직장민방위대는 시군구청장이 하고, 연합민방위대 같은 경우 연합민방위대장이 시군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상급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그러면 기억이 틀린 게 있으면 이렇게 지우고요. 민방위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장이 민방위대 지휘권을 행사한다. 우리 민방위대는 민방위 대장과 부대장이 지정하죠. 부대장. 그 다음에 현재순으로 간부 요원으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휘권이. 그래서 여기 읍면동장 누가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네. 부대장이나 현재 간부 순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이렇게 틀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문제 풀어보니까 우리가 디귿, 미음, 니을을 알면 되겠죠. 당연히 X가 되겠죠. 하나마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귿이나 니을, 미음 중에 하나마나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여러 개를 담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니까 빨리 푸는 방식을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디귿.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 사태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방위를 활동에 대해서는 연합민방위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민방위대장을 지휘한다. 이거 아니죠? 네, 시군구청장의 명을 받아야 되죠. 네, 시도지사가 틀린 거고요. 그럼 디귿이 틀렸으면 벌써 답은 1번인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X고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X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쭉 볼게. 이제 답은 구했으니까. 리을 민방위대 운용에 관련해서는 행정 라인으로 한 단계씩만 하게 돼 있죠. 행정 라인으로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군구는 읍면동장을 지휘 감독하죠. 어떤 거에 대한 지휘 감독이냐? 운용에 관련된 지휘 감독이다. 그냥 지휘 감독이 아니라 운용에 대한, 민방위대의 운용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는 거 여러분 저희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맞죠? 단계로 돼 있으니까 맞고. 미음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필요할 때는 편성,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한 특별 검열을 실시하고, 요거는 맞는 편 같아요. 예, 위쪽에서 특별 검열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정기 검열한다. 우리 정기 검열은 다 시군구가 하죠. 시군구가. 읍면동장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능력이 하긴 너무 버겁죠. 읍면동이.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다 하고, 교육훈련도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장이 다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읍면동장이 들어간 게 틀리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검열하는 걸 보면 여기 보면 다 현황만 확인하게 돼 있어요. 현황. 그래서 저도 이제 점검받아 보면 현황만 물어보지 뭐 실제 뭐 어떻게 됐느냐 안 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현황이 됐느냐, 교육훈련 했냐, 시설장비 있느냐, 민방위 편성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만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틀린 거고요.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통제는 누가 한다? 이건 또 읍면동장이 하죠. 왜 그럴까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민방위대 수습이 안 된다는 건 장기화 된다는 거잖아요. 장기화 된다는 것은 우리 통립민방위대가 읍면동장이 통상 지휘를 하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장이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이다. 읍면동장.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지휘감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민방위대 지휘예요. 지휘는 여기 민방위대장, 부대장, 편제순 간부대원이에요. 그래서 편제순 간부대원이라는 거 여러분 유념하세요. 선임 간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방금 봤듯이 지원된 예비군의 통제는 읍면동장이 하고 돼 있고, 그에 따라 수습할 때 명령은 구두로 한다. 뭐 여러 가지 그 수습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 지원된 예비군에 대한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휘 감독은 통립민방위대는 읍면동장이 편성권자이잖아요. 그렇죠? 통립민방위대를 편성하는 편성권자인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은 그 위에 지휘감독자인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 다음에 연합민방위대 소속 민방위대장들은 연합민방위대장이 지휘감독하는데 읍면동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의 명을 받는다. 시도지사 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시도지사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 단계씩 위에서 지휘 감독을 한다. 한 단계씩 위에서 감독한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청장을 한 게 아니죠.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만 하는 거예요. 지휘 감독을. 그리고 검열 관련해서 여러분들 예비군법에도 이제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하고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예비군법은 우리 그 수행군 부대 감사실이 있죠.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여기는 민방위는 검열입니다. 검열. 그래서 정기특별 이건 똑같고요. 검열이냐 감사인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운영 개선, 뭐를 하기 위해서 검열을 하냐, 민방위대는.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현황 등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현황. 예비군법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는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현황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방위법은 정기 검열을 시군구청장이 한다. 읍면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특별 검열은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 위에 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예비군법은 정기감사는 우리 수행군부대의 감사실이 줬잖아요. 그래서 수행군부대장이 1년에 1회 원칙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군에서 예하부대와 예하부대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을 했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군 참모총장에게 니네들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 살짝 바꿔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이거를 뭐 수행군부대로 바꾸거나 각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비상대피 시설의 유도 표지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유도 표지판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이 있죠. 네, 안내 표지판은 뭐예요? 대피 시설에 거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유도 표지판은요? 예,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 안내 표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유도하는 거니까요.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안내 표지판은 영어, 여기에 일본어, 중국어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안내 표지판이 실제 대피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정확하게 일본어, 중국어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기본이고요. 유도 표지판은 영어만 있게 되고 모양 자체가 어느 방향, 몇 미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어로 표현해도 이해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이 영어로 돼 있다. 유도 표지판은. 그리고 표지판의 바탕은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죠. 흰색. 안내 표지판이 빨간색이죠. 그리고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 지상에 60c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안내 표지판이고 얘는 2m에다 설치를 하죠. 그리고 표지판의 크기의 표준 규격의 원칙은
얘는 그 지역이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죠. 그에 반해서 안내 표지판은 건물의 특수성을 따라서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색은 안내 표지판은 빨간색, 유도 표지판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야광 도료는 안내 표지판은 글자만 흰색 야광이에요. 글자만. 이에 반해서 유도 표지판은 바탕인 흰색을 제외한 모두 야광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받침판 있을 때는 60cm 높이, 유도 표지판은 2m 높이다. 그리고 표지판의 크기는 표준 크기가 안내 표지판이 45에 60이고 이거는 그 건물의 특수성을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유도 표지판은 45보다 조금 높은 50에서 방 크기의 25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외국어 병기 표기는 영어, 일본, 중국어가 안내 표지판 기본이라고 하면 여기는 영어가 기본이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훼손했을 때는 15만 원, 훼손할 때 15만 원 과태료, 제거할 때는 25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고 실제 모양을 보면요. 이 유도 표지판이에요. 유도 표지판은 바탕색 여기가 바탕이죠. 그래서 흰색이 바탕이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이 흰색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광이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몇 미터 방향돼 있고 여기는 파란색 돼 있고 요거 우리 마크 그 민방위 마크가 새로 바뀌어서 주황색의 원에 삼각형의 파란색 CD는 녹색이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리고 크기는 50에서 20. 그래서 크기 자체가 여러분들 요게 50이다. 그리고 요거는 반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 병기표는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 영어 셀터만 있죠 여기는. 네. 그다음에 2m. 그리고 부착 유도거리는 10에서 50m 내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된다는 의미겠죠. 이에 반해서 안내 표지판은 그 해당 대피소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크기가 여기가 45에 5에 얘가 60이다. 그리고 바탕색은 빨강색이다. 그 다음에 글자는 글자색만 야광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건 마크니까요. 굳이 안 보여도 꼼꼼하게 안 보여도 요것만 대피소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만 되고 표기 자체가 예고 표기가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여기는. 그리고 지상에서 60cm가 받침대다.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꾼다.